예,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좀 받긴 했었는데 그 내곡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내곡동이랑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큽니다. 제가 1995년에 한국백방연구원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인연을 맺고 적지 않은 프로젝트를 과제를 했고요. 최근까지도 그 다음 달에도 또 갑니다. 정보교육원의 회사분들 같이 신입 직원부터 간부들까지 상당히 여러 차례, 한 번은 전체 다를 저한테 강의를 줘서 몇 차례까지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대 북한학과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졸업생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뭐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20명 이상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이네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랑 인연이 있는 제자 3명이 있는데 제가 이대 오기 전에 한동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동대에서 교수도 있었고 한동대 때 교수 1명, 이대 때 한동대 때 제자 1명, 이대 때 제자 1명, 또 한 친구는 한동대에 있는데 이대 온 친구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명이서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년 넘게. 근데 제가 그때 좀 놀란 게 정말 회사가 이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구나. 1년 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와의 인연을 서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어떡하다 1년도 넘어서 그 인연을 얘기하더니 방금 교수 안가 해갖고 그날 저한테 전화해갖고 까르르 웃으면서 교수님 저희 셋이, 저는 이제 셋 다 아니까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워서 며칠 후에 같이 저희 동네에서 식사도 한 적이 있고요. 그만큼 제가 오늘 그 회사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국가안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100% 안다라고 말씀드리긴 매우 어렵지만 상당히 공감하고 늘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우리 남경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한국 안보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린 발제문에도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시작된 이 동맹 변환이라고, 동맹의 구조적인 이 성격을 바꾸고 있다. 거기는 당연히 주한미군 문제. 또 하나는 북한의 긴장 문제, 북한 비핵화의 문제. 그 2가지가 새로 곧 출범할 한국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의 요인이고, 또 저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도전의 요인이긴 한데 우리 정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 전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번 선거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짧게 구성되는 선거이긴 하지만 이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번의 그 TV 토론이 있습니다만 3번째 토론에 정치 분야의 일부 안보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아마도 정치 분야 토론에서 거의 정치 얘기만 하고 안보 분야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오늘 좀 그래도 이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고민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해갖고 오전 9시부터 아까 1시까지 양당의 저쪽 민주당에는 위성락 의원이 왔고요. 국민의힘에는 김건 의원을 초청을 해서 그래도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혹시 녹화가 되나요? 녹화를 하시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저게 아마 녹화가 되는 거. 녹화가 저기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녹화가 되면 제가 말을 좀 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트럼프가 시작된 이 동맹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트럼프의 미국이냐, 미국의 트럼프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것은 트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을 그 방향으로 보냈다는 거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것은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것을 더 그 방향으로 보내고 있다. 제 판단에 저는 미국의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은 더 이상 그런 역할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질적인 그 역할의 그 범위, 역할의 능력과 의지가 둘 다 약화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독특한 인물이 나와서 더 미국을 그 방향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뭐 대선 전부터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남성 교수처럼 북한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미 동맹으로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한미 동맹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상이 되는 북한을 봐야 되고, 이게 95년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북한을 보다가 극기하는 북한학과 교수를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북한을 둘 다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발제문에도 미국 얘기 반, 북한 얘기 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트럼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저께도 회의가 있었고. 근데 미국 전문가, 국내외, 뭐 미국 사람들도 포함해서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다 백인 백색입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발제문에 뭐 좀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한 7개 정도로 제가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훨씬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비공개가 있었는데요. 국내 미국 전문가 4명이 트럼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전략을 만드니까 대응을 하니까 앞에 4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5번째 마지막 발제였는데 제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트럼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우자. 이 정도로 트럼프가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정도의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만큼 트럼프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때 먼저 얘기가 된 게 아니라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언변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늘 말을 연설 정말 잘하고, 사실 부인 미셸 오바마가 연설 더 잘합니다. 챗 GPT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뭐 연설글 같은 거 적을 때요, 이렇게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바마 스타일로 적어줘 하면은 정말 화려한 연설글을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로 말이 화려한 사람인데, 이 사람 때 이미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미국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어로 lead from behind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 리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형용 모순이죠. 뒤에서는 밀어야 되고 앞에서 끌어야 되는 건데 lead from behind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마치 멋있게 말을 했는데 결국 그 의미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일으켰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공식화됐고 트럼프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같이 세계 경찰,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 주요 문제에 개입할 만한 의지가 확실히 약해졌고요. 미국 내에서 그런 합의를 거의 도출하기가 어려워졌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한 능력도 옛날같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트럼프 이후가 됐을 때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 이제는 동맹국에게 더욱더 많은 책임과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거칠게 얘기를 합니다만 바이든 때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바이든도 미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맹국한테 그런 역할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바이든과 트럼프는 연속이 현상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차이라고 보면은 바이든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준다. 근데 트럼프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니네 안에 그런 관세야. 그렇지만 큰 틀에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게 안보와 경제의 공공재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해줄 만한 능력과 의지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를 이해하는 건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좀 이해를 시도해보면요. 큰 틀에서 더 이상 미국이 자비로운 패권국은 아니다. 이게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의 안보와 경제 공공재를 제공해줘서 세계의 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해주는 자비로운 패권국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학계에서 제 주장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국내에도 꽤 있고요. 그 사람들은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제 의견이 맞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트럼프 이전과 이후에 미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미국이 훨씬 더 자비로운 형태에서 그런 세계 안보와 경제 공공재를 제공해줬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미국이 그걸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트럼프의 그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판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서 그냥 트럼프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 보는 그들이 보는 이제 세계관이죠. 그리고 동맹관이죠.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달러가 기축통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과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늘 고평가가 되니까 자신들이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자신들이 미국에 만든 물건은 가격이 비싸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어서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인 거고요. 특히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국가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또 환율도 고평가된 달러를 낮추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관세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저보다 남 교수님 훨씬 더 경제학 하셔서 잘 아시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미국 사실 바이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우리 입장에서의 도전은 그런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경제와 안보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인사 중에 하나가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이고요. 또 한 명은 스티브 미란이라고 해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미국이 경제 분야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자신들의 무역에 대한 문제와 자신들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과 자신들이 그간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와 조약 동맹을 맺고 그들의 국가의 방위를 책임져주는 그거를 두 개를 연계해서 이제는 동맹국 우호국의 그 책임과 비용을 확실하게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 관세를 낮추려면 방위비를 우리가 충분히 내야 된다는 두 개를 연동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모든 거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잠재적이 아니라 이제 아주 적국, 그 핵심적인 경쟁 적국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난 3월 말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장정 국방 전략 지침이라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 검토 중인데 한 9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최대 위협은 그리고 only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일한 위협은 중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거를 pac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acing threat, 한국말로 따지면 근거 위협이라고 합니다.
근거 위협이라는 것은 각 국가가 위협을 상정할 때 가장 말 그대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거 위협으로 중국을 상정했고 또 똑같은 근거 위협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로 대만 해협을 또 상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모든 전략, 거기에 따른 실행되는 모든 자산들, 실질적으로 부대 운영까지 포함해서 중국 위협을 핵심으로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돼서 중국 위협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하냐면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미국이 중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동맹국은 자신들의 동맹의 자신들의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주한미군의 여기 주둔의 가장 큰 그 목표는 북한 위협이었잖아요. 그게 확실히 낮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 재래식 전력,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미국은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가겠다. 이미 공개적인 자료,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포함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 28,500명, 4,500명 조정의 가능성, 현재는 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국.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여기서 주한미군을 빼지 못한다. 특히 중국 경제.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캔턴 브리스 저도 학생들 데리고 가봤는데 거기가 미 지상군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그리고 캔턴 브리스에서 평택까지 직선거리 840km.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평택 캔턴 브리스는 자신들의 턱을 노리는 비수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840km 직전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에이테크스 같은 거 대량량 갖다 놓으면 베이징을 그대로 타격할 수 있고요. 여기 군산이나 오산에 미군 전투기 F-35 같은 거 있으면은 베이징까지 다 작전 간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동시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그만큼 전략적으로 취약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이 중국에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나 페이트리엇이 여기 들어온 것은 사실은 우리를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괌으로 뺀다고 하면은 저는 괌은 좀 안전합니다. 뒤쪽이라서 중국이랑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한국부의 그런 아주 전진 배치된 한국보다는 안전한 기지죠. 제가 이야기는 그래서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국의 기지는 이른바 거점 기지, 영어로 스테이징 베이스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큽니다. 그 의미는 여기에 군을 완전히 계속해서 지정돼서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잠깐 들렸다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하는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일본 쪽은 더 안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 정책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나마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전략가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의 저서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중국 경제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중국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핵심 파트너로 어디를 얘기하냐면 일본을 얘기하고 호주를 얘기하고 필리핀을 얘기하는데 한국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냐면 한국은 담벼락에서 때로는 이쪽 때로는 저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들의 표현하면 계속해서 reliable, 영어로 계속해서 믿을 만한 어떤 유지될 만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이 갖고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정부, 새로 시작되는 정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만약에 여기서 그간의 미국과 했던 그런 아주 밀접한 동맹 강화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실리를 추구하겠다, 국익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둔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선택은 구태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아닐 수 있어
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 아마 그때 일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 갑자기 2개 사단 뺀다라는 거, 그거 그 당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전작권 조기 환수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미국이 하면 안 돼 하다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면 우리 2 여단 빼겠다 해서 빼버렸잖아요. 미국은 그거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전선에서 마지노선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치슨 라인이 생각나요. 다 아시잖아요. 에치슨 라인 한국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국이 빠진 거.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전략 동맹 변화의 핵심에 한국이 완전히 들어가 있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건 새로 들어오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저는 당연히 달려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럼 미국과 그래 그럼 인태 지역의 동맹 전략을 같이 한번 짜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을 갖고 그리고 국방비도 늘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짓게. 대신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보는 거 그거 니네가 할 수 있는데 우리랑 의논해서 해.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미국이 아 그래 한국이랑 같이 파트너를 맺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이 우리는 대만 상관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 관세와 방위 분담 양계를 다 연계해서 한국이 거기서 제외되고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안 틀릴 것 같아요. 그간의 이 문제를 저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미국 사람들이랑도 얼마 전에 문 닫아놓은 회의에서 또 확인했어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근데 제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안보로서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한 3, 4분 동안 그래도 북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딴 거 다 딴 거 다 중에 가장 핵심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긴 만날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옛날같이 2018, 19처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진 않고 상당 부분 조건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조건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하라. 2018년 4월 달에 그 당시에 김정은이 모라토리움, 자신의 핵시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모라토리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6월 싱가포르 합의에서 트럼프가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게 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하면서 사실상 축소 중단시켜버렸는데 그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죠. 이거 적지 않은 우리에게 안보적 도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지? 근데 왜냐하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은 또 이 방위비 분담 문제랑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우리 그거 절대 못 되죠. 우리 그거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트럼프 그래 그럼 우리 중단할게.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동맹 변화 전략과 함께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대부분 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말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과 미국이 뭔가 협상을 해서 어떤 결정적인 형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일부에서는 그러죠. 그냥 정치적으로 약간 모형만 하고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해버리고 그냥 끝낸다. 트럼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장사꾼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가 남겨야 할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인 승리, 사실 동맹은 2차적으로 놓고 그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죠. 그 의미는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그 개발을 가고 있는 경로까지를 다 멈춰야 되는데 저는 김정은이 그걸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신들의 해결 효용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지난한 협상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 협상 기간 중에 북한은 핵을 여전히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 또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나중에 혹시 질문 있고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